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살다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제 이야기 꼭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딸내미는 어릴 때부터 제가 별다른 터치를 안 해도 알아서 잘 커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정훈이가 글쎄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무실에 있는 쓰레기통 청소를 하면서 물건을 훔쳤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직 모르시거든요. 학교에 면담하러 오시죠, 어머님. 저는 이런 전화를 몇 번이고 받았어요. 하루는 애들이랑 싸웠다고 해서 전화가 오고, 또 하루는 학교 뒤에 있는 나무를 발로 차서 부러졌으니 변상하라는 연락이었죠. 제 가슴은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 사실은 제가 애들을 화내면서 키우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랑 저랑은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초만 해도 제 남편 하늘에 있는 별과 달 모든 것을 다 저에게 따줄 것처럼 자상하고 달콤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어쩌다가 그렇게 시집을 잘 간 거야? 부잣집 도련님한테? 왜긴 왜겠어. 최간의 집도 잘 살잖아. 어후, 부럽단 말이야.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잘 살긴 했죠. 나 참 결혼 잘했다 생각하고 있을 때쯤 남편 놈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나와 남이철! 이 개놈의 자식아! 우리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았냐? 어림도 없지. 누군가 저희 집 철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네, 빚쟁이들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처리할게. 기다려봐. 남편은 계속 본인이 처리하겠단 말만 남겨두고 저한테 속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빚쟁이는 떠났지만 남편의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별거 아니고 회사 회계 처리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야.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시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이 저에게는 숨겨두었던 폭력성을 애들한테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해서 집에 있는 동 없는 동 있었던 딸에게는 그 피해가 덜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죠.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고 난리야? 학원 갔다 온 아들은 집에 바로 오지 않고 중간에 오락실을 들렸다는 이유로 애아빠한테 골프채로 엉덩이를 무진장 맞기도 했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신뢰했고 애를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빠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갔죠. 점점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빠는 아빠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맨날 나를 때려?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너 이놈의 새끼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한테 대든 거야? 어? 콱! 남편이 아들 뺨을 때리려고 팔을 든 순간 또다시 누군가 집 대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순 사기꾼 놈아! 또 다른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다시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아들 녀석은 눈치를 챈 이유였습니다. 아빠 사기쳤지? 그 순간 남편 놈의 눈이 확 돌아가지고 제 아들을 미친 듯이 패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러다 애 죽겠어. 제발.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돈 받으려고 쫓아온 빚쟁이들도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애는 이미 피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부터 남편이 정상이 아니란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찾아온 형사님의 한마디. 남편이 수십억대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결혼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저희 집 재력을 알고 접근한 남편이 본인 집안을 다 속이고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결혼 초기에 보여줬던 재력이고 자상한 모습은 다 가짜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저희 아빠 이름을 팔아서 사기 투자 상품을 사람들한테 홍보했고 그걸로 많은 돈을 번 거였어요. 문제는 그 투자 상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다는 거였죠. 슬슬 본인의 실체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괜히 화를 아들한테 낸 거였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아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남편 편 드느라 집안을 풍비박살 낸 것 같아서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남자랑은 못 살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어. 알고 있어? 당신은 그 기회를 놓친 거야. 그래서 아들이 사춘기 때 학교에서 사고를 쳐도 웬만해서는 화를 내기가 싫었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자니 지 아빠처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너 몇 번이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학교에서 계속 엄마한테 연락 오잖아. 엄마가 너 사고 칠 때마다 학교 가서 빌어야 해? 너 정말 네 아빠처럼 사람들한테 신뢰도 못 주고 사기치고 남 속이면서 살 거야?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아, 낸들 어쩌라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였죠. 사춘기 때 저와 크게 틀어진 사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먼저 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서 밥상을 차리고 문을 두들기며 나오라고 했죠. 껌뻑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집도 나갔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징글징글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 주변에서 조언을 주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그 나이대 남자애들이 다 말 안 듣고 골치 아프지. 성인 되면 알 거야, 부모 마음을. 정말 그런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맞더라고요. 아들이 20살이 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겁니다. 엄마,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싶어. 돈 좀 지원해주라. 공무원 시험? 놀랐지만 내심 엄청 기뻤어요. 그래도 애가 자기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정말 없는 형편에 알겠다며 아들 시험 공부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이랑 관계를 회복하니 뒷바라지 정도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 녀석 꼭 합격으로 보답하겠다며 고맙다고 말해주니 고생스러운 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날이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시원치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아파트랑 땅은 당장 처분할 수 없으니 제가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죠. 결국에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 한다고 저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딸은 엄마, 꼭 엄마가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오빠 시험 공부 지원해줘야 돼? 오빠도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돈 벌어서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 됐어. 괜히 그런 말 오빠 앞에 가서 하지 마라. 어떻게 애가 정신 차리고 지 인생 사는 건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진짜 오빠 팔자 좋다. 1년, 2년, 3년. 그렇게 흐른 시간이 6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9급 공무원 시험이 치열하다곤 하지만 수험생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도 애가 타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아직이냐? 결과는 나왔어? 엄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합격 꼭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엄마는 걱정인 게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1차 합격 소식도 없고 말이야. 계속 준비하는 게 괜찮은 거야?
이미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어. 계속 공부해야지. 이러다 아들이 고시낭인처럼 사는 게 아닌가 하고 괜한 걱정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전 그래도 아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저번 달에도 돈 보태줬는데 무슨 300만 원? 이번에 학원에서 특강한다는데 그거 꼭 듣고 싶어서. 아 진짜 이번엔 합격할게 엄마. 어? 옆에서 듣던 딸내미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오빠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학원비로 쓸 거 아니지? 그때 제 아들 표정이 싹 굳으면서 엄청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학원비로 써야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저도 딸내미도 대충 눈치를 채서 추궁을 했어요. 아들은 그런 추궁에 기분이 나빴던 건지 확 하고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은 오빠에게 지원하던 걸 멈추라고 했고 저도 결국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지원해주면 자립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공부 돈 지원해주는 걸 그만두고 나서 4개월 뒤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가 평생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래요.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아들에게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넌 기반도 없으면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들려오는 대답은 예상 외였습니다. 나도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래. 인생에서 더 이상 도망가기 싫다고. 아빠처럼 책임도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라고. 알고 보니 아들놈이 고시촌에서 만난 여자랑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거였죠. 그 여자 나이가 제 아들보다 5살은 많았으니 제가 뒷골 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아니라고 반대했어요. 우리 아들 엄마이기 전에 여자로서 아가씨한테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 아이 낳고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내 시간도 없어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사회 진출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본인 인생 충분히 살고 아이는 그 다음이 아닌가 싶어. 하지만 아들과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아이를 낳겠다며 완강한 고집을 보였어요. 아, 엄마 정말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잘할게. 어? 딱 한 번만. 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눈이 아득하더라고요. 며느리 집안도 시원치 않았고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 집 해주고 대충 혼수 넣어주고 기반 자업을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 낳을 때 산후조리하라고 200만 원도 턱 손에 쥐어주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출산 예정일자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더라고요. 희석아, 애는 언제 나오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도 없고. 아들은 대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실 유산했어. 뭐? 그런 걸 엄마한테 말하지도 않았다고? 그게 아내가 워낙에 힘들어하니까 말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가 막혀서 그럼 그동안 임신 준비하라고 보내준 돈은 어디다가 쓴 거냐고 하니 유산하고 나서 몸 관리하는데 그 큰 돈을 다 썼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전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놈아, 엄마한테 숨기는 것도 유분수지. 엄마가 준 돈 다 도로 돌려주거라.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지원해 준 거지. 그 돈은 너네들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유산을 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지원금도 끊어버리고 화도 버럭 내니 아들 녀석은 섭섭하다며 되려 저에게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후로 지 엄마 집에 들락날락 거리지도 않고 저와는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게 5년이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살게 된 지가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제가 낳은 아들은 검은 머리 짐승,
어디서 주워온 짐승도 아닌데 왜 이리 키우는 게 힘든 건지 착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아들과 연락이 끊겼고 그 무렵 제 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며느리랑 다르게 싹싹하고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어머님, 귀하게 키운 따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제가 그 은혜 갚을게요. 아이고, 자네 말만이라도 고맙네. 나야말로 자네가 항시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 믿고 있고 그래서 더 고맙다네. 아들로 인해서 헛헛한 마음을 사위로 달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 있어서 사위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큰일 났어. 딸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남서방이 출근길에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사위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누가 자기 심장 위에 있는 것 같다면서요. 어머님, 저기 구렁이가 있는데 저 구렁이가 김일성 구렁이에요. 보이세요? 자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지. 나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네, 자네의 말을. 옆에서 제 딸은 울고 있었고요. 의사는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혼동이나 착각일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정신과에서는 조현병 사람들이 먹는 약물을 처방해 주었고요. 머리가 부딪혀서 전두엽이 다친 걸 수도 있으니 한 달 동안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차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 문제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고요. 사위는 자꾸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직장에만 가면 숨이 막히고 죽어버릴 것 같다면서 일도 그만뒀어요. 참, 전 죽을 때까지 자식들 먹여 살릴 운명인가 봐요. 사위가 일을 못하게 되자 딸이 힘들어했어요. 전 딸에게 엄마가 조금 도와줄 테니 같이 이겨내보자며 달마다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제 딸이 하도 답답해서 남편을 데리고 점집에도 갔대요. 그런데 10곳 다 가면 10곳 다 이거 신병이야. 남편은 신 받아야 해. 안 그러면 집안에서 피 본다. 기독교인인데 신을 받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 신 안 받으면 죽는 사람 또 나와. 사위가 겪는 증상들이 딱 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점집을 박차고 나왔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 전에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이 없구나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가 다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식은땀이 흘렀는데 이젠 어느 정도 집안일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덕에 제 딸은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남편이 남들에게 상처 주고 다닌 그 업보를 자식들과 내가 끊어내야 하는가 보네. 참회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최고의 행복은 자식들이 별탈 없이 잘 사는 거잖아요. 저도 그걸 바랬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우리 아들 딸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잔잔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도중 딸내미 회사에서 부모님 건강검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액은 아니고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준다면서요. 엄마 난 아파. 괜히 병원 갔다가 돈 많이 나올라. 엄마, 그래도 무조건 검사 받아봐. 오히려 돈 나오는 거 무섭다고 병원 안 갔다가 일을 더 키운다니까. 딸내미 등살에 못 이겨 저는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 속을 쳐다보더라고요. 저 무슨 일이 있나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암 2기에서 3기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암이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라니요.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검사 잘 받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잘 받았냐니까? 침묵이 이어지니 딸도 쎄한 직감을 느꼈나 봐요. 왜 그러는 건데? 의사쌤이 뭐라고 하셨어? 엄마, 엄마, 암일 수도 있대. 어? 결국 저는 검사 결과에서 암 판정을 받았고 집에 부랴부랴 가서 입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된 거였어요. 입원하고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니 인생이 서글프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웠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바로 몇 해 전 연락이 끊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외치며 저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리둥절했던 저는 엄마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 물었어요. 아들 녀석은 그저 품에 안겨 울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아들이 딸한테 돈 좀 빌릴 수 있냐며 연락을 해왔고 그 연락을 받고 화가 난 딸이 엄마 아픈 건 알고서 이렇게 연락하는 거냐면서 버럭 신경질을 냈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고 엄마 암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병원 주소를 받아서 바로 한 걸음에 달려온 거라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마음속으론 자식에게 더 이상 맘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속 썩인 자식이 눈앞에 나타나니 반갑고 그립고 참 좋더라고요. 엄마, 내가 어리석었어. 엄만 나한테 최선을 다해준 건데 괜히 아빠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엄마한테 그걸 풀었던 것 같아. 너무 철없었던 나를 용서해줘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사죄를 했고요. 둘은 번갈아서 제 병실을 지켰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위 녀석도 병실에 와서 저를 이따금씩 간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과 사위 녀석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둘이 볼 때마다 아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아무래도 오빠를 싫어하니 오빠 뒷담을 남편한테 많이 했나 봐요. 전 그래서 사위가 우리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형님 혹시 병원 오기 전에 어두운 곳 갔다 오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기운이 너무 안 좋아서 뭐 혹시 게임방 같은 곳이라도 다니나 싶어서요. 아, 뭔 소리야? 매부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 아들도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저는 대충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제정신 아닌 것 같더라. 뭐 에너지가 어떻고 영이 탁하고 뭔 헛소리를 하길래 약을 잘못 처먹었나 했는데 아우 수진이는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사위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신통방통하게 사위 말이 맞아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내일은 밖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사고수가 있으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사고수는 무슨. 장모는 하나님 믿는다. 사위 말을 무시하고 나간 그날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층 아파트에서 놀던 꼬마애들이 장난으로 화물을 떨어뜨려서 제가 그걸 맞고 병원에 갔거든요. 다행히 머리에서 빗겨나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팍 치고 떨어졌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어깨에 살짝 무리가 가서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1cm만 옆에 있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머리에 맞으면 정말 답도 없거든요. 천운이세요. 그 뒤로부터는 사위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흘려듣진 않았답니다. 그래도 아들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 그때는 짜증이 나더군요. 둘 다 그만하라고 하고 서로 마주치지 않게 시간을 조절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큰 보온병을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엄마, 이거 나랑 안 사람이 12시간 동안 고운 사골이야. 푹 고운 거니까 엄마 낳으라고 만든 거니까 한 숟갈도 남김없이 먹어야 해. 알겠지?
정말 스프처럼 걸쭉한 뽀얀 사골을 콸콸콸 그릇에 따라주는 겁니다. 아이 같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어느새 커서 엄마 아프다고 이런 걸 다 만들어 오는지 감동이었죠. 한 숟갈 뜨려고 하는 그때 병실로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서방 사위였어요. 아, 남서방, 여기는 웬일인가? 오늘은 자네 당번이 아니지 않은가? 어머님, 아내가 이거 담요랑 발지압기 가져다 주라고 해서요. 그런데 사위가 제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하고 찡그리는 겁니다. 이거 병원밥 아니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아들 녀석이 글쎄 엄마 아프다고 12시간 사고를 푹 구워서 해왔잖니. 예? 갑자기 사위가 눈이 팍 돌더니 그 그릇을 바닥에 던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 겐가? 자네 정말 왜 그러는 게야? 어머님, 이거 드시지 마세요. 어디서 이딴 걸 들고 왔어? 갑자기 정말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남서방이었습니다. 남서방이 아픈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씩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치면 솔직히 저도 좀 무섭거든요. 아들도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 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아들이야? 뭣도 아니면서 저번부터 왜 이렇게 참견질이야? 신병이 왔으면 곱게 꺼지던가 왜 여기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앉아있어? 뭐라고?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쎄하더니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만. 본성은 개뿔. 암 걸린 엄마 드리려고 12시간 고운 사골 주려고 왔더니 그걸 바닥에 뿌린 놈이 눈앞에 있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니 병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렸고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사위 편을 들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자네 지금 단단히 실수했어. 해선 안 될 짓을 한 거야. 엄연히 따지면 자네보다 손 윗 어른인데 말이야. 사위 녀석을 병실 출입 금지시켰고 아들에게는 아픈 사람이니 이해해달라며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에 딸이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갔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이 사고를 넘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난 마음만 받고 먹는 거는 괜찮으니 네가 이거 보온병 가져가서 좀 먹어라. 버릴 수도 없잖냐. 먹자고 하니 오전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체할 것 같고. 그래서 딸이 그 사골국이 담긴 보온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따로 오빠한테 사과도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헛것이 보일 때도 있다면서 이해해달라고요. 다행히 아들도 대충 알겠다며 넘어가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이 잠잠해지고 저희 가족들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암세포도 많이 사라지고 차도가 좋은 편이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병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딸내미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이 사골 뭐야? 엄마, 이것도 남은 거 없지? 응, 그때 준 거 그게 끝인데. 딸내미 목소리가 엄청 거칠고 화가 나 있는 듯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죠. 아니, 이거 우리 콩이한테 줬는데 글쎄 콩이가 거품 물고 발작을 일으키잖아. 깜짝 놀라서 동물병원 가서 수액 맞추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엄마한테 받아서 바로 냉장고에 올렸는데 오빠가 여기에 못한 거 아니야? 너는 해도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럴 리가. 엄마 주는 건데 타긴 뭘 타. 헛소리 하지 말거라. 콩이는 제 딸내미가 키우는 강아지였거든요. 딸은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문제라고. 그동안 오빠가 엄마한테 거짓말 친 것도 있고 하도 가족들을 속이고 다니니까 그 검은 속내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면서 본인이 막 뭘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주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딸이 그 사고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의뢰했나 봐요. 거기서 락스가 소량 나온 거였습니다.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골에서 락스가 왜 나오냐면서요.
딸내미는 아들한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이딴 짓 했냐면서요.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네요. 그런데 아들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야, 너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드라마야. 내가 고작 돈 때문에 엄마까지 죽이겠냐? 락스 나온 건 내가 사골 끓인다고 냄비 청소하느라 락스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거겠지. 그리고 그 결과지 봐봐. 추사량 아니래잖아. 그리고 여기 이거 안 보여? 식중독균? 네가 보관을 잘못해서 균이 들어가서 걔가 발작을 일으킨 거겠지. 진짜 네 남편만 미친 줄 알았는데 너까지 미쳤구나? 야! 뭐? 남매가 완전히 싸움판이 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이제 둘 다 그만하라고. 전 딸내미를 혼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요. 아들은 자긴 억울하다면서 저 주고 남은 사골국으로 밥 말아먹고 국수 면까지 넣어서 먹었던 사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의심하는 것도 못할 짓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딸과 사이는 제 아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고 계속 저보고 연을 끊으라고 했지만 되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위와 딸에게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들이 와서 저의 간병을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전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고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암으로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자유가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간 저는 남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때론 너무 지루하기도 했답니다.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하늘에서 알고 또다시 다이나믹한 일상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오랜만에 들어간 집 우체통에서 보게 된 수많은 빛 독촉 우편물. 모두 제 명의 앞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10수년 전 이혼했던 남편이 제 명의를 또 도용해서 무슨 일을 벌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돈을 대출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은행이랑 제 3금융권이랑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다들 본인 대출을 받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1년 동안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은행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은행이 발칵 뒤집힌 거였죠. 본인이 대출 받은 적이 없다는데 대출은 되어 있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조금 기다리라는 답변이 오게 되었어요. 며칠 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제 아들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인감 도장이랑 통장을 가지고 제 명의로 온갖 곳에 다 대출을 받고 다닌 겁니다. 글쎄 그 돈이 다 합쳐서 수억이 넘었어요. 화가 난 전 아들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 혹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딸에게 궁금했습니다. 오빠가 대출 받으면서까지 엄마 병원비 모으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면서요. 전화해서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쩌면 아들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딸내미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뭐? 오빠가 엄마 병원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엄마, 정신 좀 차려. 병원비 누가 낸 줄 알아? 남서방이랑 나랑 반반씩 해서 다 낸 거야. 엄마, 비급여 치료 비용도 남서방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모아둔 비상적금 다 깨서 그거 낸 거고, 괜히 엄마 아픈데 아파트랑 건물 팔아서 돈 마련할 바에 지금 수중에 우리가 있는 돈 해서 해결하자고 한 건데 엄만 오빠 말을 믿어?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기억 안 나? 오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다달이 엄마한테 돈 받아간 것도 다 뻥이었잖아. 공무원 시험 개뿔. 맨날 자취방에서 게임하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새언니 임신한 것도 난 솔직히 의심돼. 그게 믿겨져? 임신을 했는데 유산한 건 왜 말 안 하고 돈은 계속 받아갔겠어. 애초부터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지. 공부한다고 해서 더 이상 엄마한테 돈 나올 구멍 만들기 힘드니까
애 생겼다고 하고 또 돈 받아낸 거지.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제 아들,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돈 앞에서 사정을 못 쓴 놈이었습니다. 지 엄마도 속인 놈인데 뭘 못 속이겠어요. 정말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사위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드님 백호살이랑 원진살이 있어요. 백호살은 남을 해하는 살이에요. 그 살이 어머님께 향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히 말하면 어머님이 죽어야 아들이 살고 어머님이 살면 아들이 죽는 관계예요. 그래서 상생할 수 없습니다. 계운법은 멀리 떨어져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난 5년간 별탈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위의 말이 전부 와닿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식과 부모는 전생의 원수 관계였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들과 나는 원수 관계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은행과 경찰 검사 결과 제 명의로 대출되어 있던 수억에 가까운 돈은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빌린 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들이 도박과 노름에 다 탕진해버린 상태였어요. 애초에 아들이 아픈 저에게 접근한 것조차 돈을 위해서였더라고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큰 마찰이 있었고 둘이 결국 이혼을 결정하면서 화가 난 며느리가 저희 집에 폭탄을 던지고 나갔거든요. 그 폭탄이라 함은 아들과 나눈 카톡이었네요. 자기야, 그러니까 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견디자니까. 우리 엄마 죽으면 내 앞에 건물 하나 떨어질 거야. 그거 가지고 하와이 가자. 아이, 그러게 이 놓친 내 명은 길어가지고. 하여간 우리 엄마가 좀 끈질긴 스타일이긴 해. 카톡 속에는 제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들과 함께 어떻게 제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씁쓸하더라고요. 자식놈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이 아들 녀석 모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과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은 있었죠.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평생에 걸쳐서 그 죗값은 받겠다며 그 후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찌검을 한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아빠처럼 살고 있었네. 나도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 그리고 다른 건 다 인정할게. 하지만 사골만큼은 정말 결백해. 그거라도 믿어줘. 아들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더 이상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복지관 도움을 받아서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서 봉사하면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센터를 다니면서요. 사위가 그러더이다. 제가 그 사고를 보자마자 엎어버린 것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침 그 사골이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주는 마취약 같았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정말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만큼 진심이에요. 어머님에게 감사하고 수진이랑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어머님한테 했던 말 지키고 싶었거든요. 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힘들게 살 때 도와주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비록 지금 병을 앓고 있긴 했지만 어머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형님에게도 제가 따로 사과할게요. 함부로 의심하고 행동했던 거요. 아무리 제 입을 통해서 신이 한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사에 있어선 위아래가 먼저이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형님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대한 거요. 사위는 따로 제 아들을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고 사골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기나긴 다툼과 싸움이라는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아들도 그 덕인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남편의 검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뺏기고도 탕진해버린 지금은 오히려 그 검은 돈의 독을 뺐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비록 남은 것은 없어도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깨끗하고 명랑합니다. 신병을 알고 있어 처음부터 제 아들에 대한 안 좋은 기운을 느끼고 어머님을 해야 할 것을 알았던 우리 신통방통한 사위는 다행히 사주, 타로 보는 일을 하면서 물상 대체를 통해 신내림을 받지 않고 신병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전 그걸 존중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사이 덕분에 제 목숨이 살았던 거니까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이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아들이랑 떨어져 살고 있긴 하지만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늘 안전하고 선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요. 어떻게 혈연을 끊어내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안 보고 사는 것뿐이죠. 그리고 남편 때문에 가정의 힘듦을 겪었던 분들에게도 사죄의 기도를 대신해서 해드리면서 살고 있네요. 참, 돈 문제를 한번 겪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역지사지해보라고 이런 경험을 주셨나 봐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경험은 다 필요하고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젠 사위도 일을 시작하고 저도 얼마 전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도 저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원망스러웠던 사위의 갑작스러운 병과 저의 암 소식까지. 이 모든 건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요? 아들과 더 솔직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아들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이유를 다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삶에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자식놈 몹쓸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죠. 이해됩니다. 그래도 내 배에 아파서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전 그 비난까지 감수하고 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려고요. 자식이 잘못 큰 것에 있어서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남은 삶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딸,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늙은 제가 지지해줘야겠죠? 그럼 전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느끼는 직감들 믿으세요. 때로는 그게 정말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